김정은과 직접적인 대면을 했죠. 만난 거는 한 7차례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긴장이 온몸에 꽉 차 있었어요. 김정은이 그 잔인함도 봤고,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도 봤어요. 웃을 줄도 알고, 배려도 베풀 줄 알고, 본인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통역사를 아예 그냥 좌천시키는 그런 그 잔인함도 봤죠. 이제 김정은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그 강습을 줘요. 한 달 동안 강습을 주는데 그 강습에서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2023년까지 이제 외교관으로 있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일규라고 하고요. 이제 22살까지 살다가 2016년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을 내가 그 뭐 여러 번 대면했다, 뭐 7번이 됐든 뭐 몇 번이 됐든 대면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내가 뭐 김정은이랑 어떤 뭐 레벨을 비슷하거나 또는 김정은이 측근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을 많이 만나봤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외무성에서 이제 부국장을 했거든요.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쿠바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 평양을 방문할 때 그 대표단이 현장 지휘 업무를 제가 맡았었어요. 만난 거는 한 7차례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계속 이제 김정은 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목난강 가서 이제 연회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울리를 경기장에서 이제 아리랑 공연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사전에 대표단 행사할 때는 일단 앵글 속에 제가 들어오지 못해요. 사업 보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단 행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든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다든가, 또는 이제 쿠바 사람들은 그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인구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제 간간히 김정은과 직접적인 대면을 했죠. 네. 사실 김정은 만나 뵀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내가 만난 거는 공항 VIP 대기실에서 만났고, 그때는 진짜 긴장이 온몸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 목소리가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일순간뿐. 내가 계속 그런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실제 사업 보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업 보좌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인차가 나도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많이 긴장을 했었고, 진짜 뭐 어떤 언론들에서 이제 막 얘기하듯이 막 신을 만나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범한 인간 대 인간의 그 접촉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정은과 접촉했던 나날들은 저한테 있어서 모든 그 순간순간이 다 긴장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 짧은 이틀이란 기간에 정말 김정은이 그 잔인함도 봤고,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도 봤어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때 웃을 줄도 알고, 배려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난간 연회하면 꼭 뒤끝에 이제 마술사가 들어서 마술을 합니다. 김정은 전용 마술사가 마술을 했을 때 뭐 그 마술사가 담배 피우다가 담배가 이제 호공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마술이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너무 신기하니까 바싹 다가가서 이렇게 막 호공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호기심만은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본인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통역사를 아예 그냥 좌천시키는 그런 그 잔인함도 봤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정말 그 과정에 제가 견제받지 않는 사람 또는 견제받지 않는 세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체험했던 것 같아요. 2018년 11월 달에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평양에 왔는데 그 통역사가 원래 페루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를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쿠바 대사관에서 이제 소기관을 2번을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진짜 스페인어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공항에 원래 통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 60이 넘었었어요. 그 나이가 60이 넘으면 몸도 자연적으로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이게 원래 통역사의 그 역할 자체가 레드카펫 깔면 레드카펫을 밟으면 안 됩니다. 네.
통역사든 누구든 오직 여긴 그 VIP만 밟을 수 있지 일체 VIP 제외한 사람들은 레드 카페를 밟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 카페 내에서 서로 얘기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왔다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나이 60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 하려고 하면 통역사가 안 보인다고 짜증을 부리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동시통역인데 동시통역은 이제 그 외국어 이제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한국말은 한 절반쯤 얘기하면 뒤에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그게 또 동시통역사의 특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쯤 얘기하면 동시통역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동시통역 보정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이제 동시통역이 자꾸만 자기가 얘기하는데 도중에서 끼어들어서 말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뒤에 자기가 말을 계속 끊겼다. 어때 또 건방진 놈이 다 있냐. 이런 거 다신들을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그 사람 바로 저기서 잡아갔거든요. 다행히 그 사람이 초남이 그때 조직 지도부에 있었고 또 그게 사실 죽을 죄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비판하고 풀려나긴 풀려났어요. 그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람 생명이 끝날 걸로 우리도 생각을 했었는데 김정은이 비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이제 조직부에 불려 들어와서 한 일주일 동안 비판서 쓰고 자아 비판하고 다시 현직에 왔어요. 내가 정확히 모르긴 몰라도 그분도 아마 해외 대사 한 번쯤 더 하려고 노릴 거예요, 아마. 이제 김정은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그 강습을 줘요. 1개월. 한 달 동안 강습을 주는데 그 강습에서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언행, 언어와 행동에 대한 수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가짐을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몸가짐을 흔들거나 뭐 이런 쓸데없는 동작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면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응시하지 말 때 대한 그런 걸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러면 김정은이 뭐 이쪽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제 정중하게 길을 비켜주고 막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비켜주고 무게 있게 행동할 때에 대한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말. 김정은이 먼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김정은이한테 주동적으로 말을 걸거나 주동적으로 뭐 이런 뭐 흥분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나는 김정은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지금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장황하게 쓸데없이 늘어놓으면 안 돼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최대로 정확하게. 특히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다 녹음하거든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그 혁명 역사 무슨 그 실록 지필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주변에서 이제 소기들이 다니면서 다 녹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게 간결하게 하면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확한 얘기,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쿠바 대통령 왔을 때 김정은이 그걸 물어봤어요. 그 와이프가 지금 이혼한 여자라는 후처라는데 왜 이혼했대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제가 그때 원수님 우리가 대사관에 왜 이혼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현지 사람들이랑 연계해서 이혼 사유를 알아볼 때 대한 지시를 줬는데 워낙에 쿠바 사람들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라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외부에서 보건데 노라고 대답은 잡아 죽일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확히 대답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1개월 동안 그 강습을 줘요. 와, 1개월이나 받는다는 게 사실 한 달 놀랐습니다. 네. 좋게 눈에 띄우면 안 돼요. 김정은한테 좋게 눈에 띄우는 것 자체가 무엄한 행위거든요. 뭐 아부를 한다든가, 뭐 이제 안 나오는 고짓 웃음을 짓는다든가 이런 그게 다 이제 불필요한 언행에 포함이 되는 거죠.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범한 인간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기덩이 구 이상도 구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나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북한 내에는. 대한민국 와서 대통령도 막 탄핵이 되고 잘못하면 국민이 심판을 하고 다 상호 견제 시스템으로 사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 독재 국가도 북한 같은 독재 국가는 없어요. 그 누구도 김정은이한테 바른 소리를 못 합니다.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받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내로남불이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라는 짓은 하되, 본인이 시키는 짓은 하되,
본인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가죽 재킷 입으면 너희들도 따라 재킷 입고 내가 벤츠 타고 다니면 너희들도 따라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나는 수령이고 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견제되지 않는 세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김정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김정은 머리 한때 이렇게 옆을 다 밀어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군인들이 다 따라했었거든요 한때. 그렇죠.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한번 지시장에 내려왔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절대 전원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 따라하지 마라. 제가 탈북을 결정한 거는 이제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2023년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게 2013년 중순쯤 될 겁니다, 아마. 일단 저는 처음 탈북할 때부터 이제 고향에 어머니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성공해서 이제 떳떳한 직업을 가진 뒤에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뉴질랜드에 가서 오클랜드 대를 나오면 영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이제 목사 후보로 키우려고 데려왔다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5, 6년을 공부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뭐 연락이 끊길지 아니면 살아 계실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업을 좀 뒤로 미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3년 정도 돈 벌어서 이제 어머니 모셔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강변에 마중을 나갔다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돌발 상황 때문에 결국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사실 그 강변에 있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살아 돌아올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80, 90%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혜산 씨가 제가 태어나서 나스자란 곳이고 저는 한 18살부터는 중국에 몰래 그 밀수짐을 지고 많이 강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되던 해, 그게 2014년도쯤에는 제가 중국에 몰래 건너가서 벌목일도 하고 자투 따고 뭐 개구리도 잡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중국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도 쫓겨다녀 봤었기 때문에 뭐 일단 달리기나 이런 면에서도 자신이 있었고 건너다가 발각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다른 시간대에 건너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성공할 확률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오만이 깨진 거는 강을 건너다가 경비병에게 발각되었을 때 총구를 AK를 들이대는데 몸이 굳어서 계획대로라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제 확률이 한 20%, 30%로 줄어들었다가 근데 사실 그 확률을 계산할 수도 없는 게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확률로 계산할 게 아니죠. 맞습니다. 가능성이 진짜 1%만 있어도 시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전 해야 된다는 각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이라는 땅이 워낙에 살벌한 땅이잖아. 위험이 더 사는 땅이고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을 데리러 다시 간다. 근데 그게 담보가 안 되잖아요. 목숨 담보가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살아 나올 확률보다 거기 잡혀서 거기서 인생이 끝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라면 잡아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고집을 안 꺾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결정이니까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라면 진짜 엄청 말렸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회가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너무 무서운 사회라는 얘기죠. 만약에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감옥소에 가서 며칠 살다 나온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엄청 말했을 것 같아요. 사실 살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운명을 걸고 하는 약간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박 같은 건데 그걸 지지해 주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도 만약에 챙겨서 가라 라는 마음이었다면 그러면 외교관님께서는 무엇을 건네줬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워낙에 이제 평양에서만 살다 보니까 지방 현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거는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가정이니까 제가 용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도움을 준다면 돈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워낙에 돈이면 아무거나 다 되는 사회니까
돈이라도 좀 챙겨주지 않았겠나. 근데 현실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가족인까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제가 줄 수 있는 건 물질적 도움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이라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른 건 돈이랑 칼이 떠올랐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제일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안학교 고3에 입학을 했을 때 제일 기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뉴질랜드로 떠나던 날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국적과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제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간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 또 기뻤던 순간이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랑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네. 외교관님께서는 미국을 방문한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셔야죠, 이제 나중에. 네. 후에 기회가 되면 가봐야죠. 제가 경험했던 좋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외교관님께서 저보다 더 인생 선배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하니까 충분히 잘하실 거라서 음식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어요. 네. 예. 중남미 지역이 원래 음식을 짜게 합니다. 맞습니다. 땀을 그래서 많이 흘리니까. 한식을 좀 라면 같은 거라도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익숙돼 있어요. 제가 짠 음식에. 네, 제가 이제 5일 뒤에 미국으로 7월 3일 날 그래요? 출국합니다. 근데 제일 기대되는 점은 당연히 그 친구가 포르쉐 차량을 빌려서 그 F1 아시죠? 그 서킷 도는 거 그거 막 시속 300 넘게 달려도 된다라고 해서 한 번쯤 좀 아드레날린 분출하듯이 스트레스 풀고 싶은 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탈북할 때 그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를 보고 온 게 제일 컸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고아였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밤 야경을 구경하는 감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꼭 그 야경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기대됩니다. 재미있는 척 만들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와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와서 이제 강연을 좀 자주 해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이제 대학들도 많이 다닙니다. 네. 이런 훌륭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싶은 게 제가 소망이에요. 진짜 북한에서 제가 외국어대학도 다니고 인민경제대학도 나왔는데 북한에서의 대학은 정말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세뇌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대학이나 다니셨던 중학교나 똑같아요. 시스템이. 맨날 농장동원 나가고 맨날 그저 말도 안 되는 혁명사 공부나 하고 노자 공부나 하고 진짜 전공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와 보니까 너무 교육 시스템이 정말 딱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을 위한 어떤 그 인간관계 그 교류하는 그런 법 배우고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환경이 좋고 내가 만약 젊었다면 진짜 실컷 공부해 보고 싶어요. 내가 제일 한이 남은 게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던 거 한인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거나 아무튼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뜻을 원대한 뜻을 실현하는데 영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그 나이 때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네. 전 스페인어 전공이에요. 근데 더 어렵고 더 대단한 언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없어요. 다 갖고 왔습니다. Aprendí el español en los años 90 cuando estaba en Cuba. Estudié en la Universidad de La Habana durante casi 5 años y luego he estudiado también como 4 años en la Universidad de Lengua Extranjera de Pyongyang. Y bueno, yo estaba como 2 veces en la embajada de Corea en Cuba, en las 2 misiones, y entonces casi toda la vida he hablado el español. 두 분에게 북한이랑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일단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직 저와 같은 수많은 강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저는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저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저는 북한은 바라보는 것 자체도 슬퍼요. 제가 이제 그 북한 전망대도 저 얼마 전에 파주도 갔댔고 한데 그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기가 싫더라고요. 바라보기조차도 끔찍하게 싫은 땅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이제 너무 애틋하게 남아있는 고향 땅이고 아직도 그 땅에서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2,500만이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유라는 것을 맛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북한이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요. 북한 생각하면 너무 막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버릴 수 없는 내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